그죠? 시간 금방 가버리죠. 시험도 금방 와요. 시험도. 예. 여러분들의 반팔이 긴팔이 되는 순간. 시험이에요. 이 여름이 끝나는 순간 이제 팍 이렇게 시험인 거죠. 예? 계속 긴팔요? 그죠? 긴팔 계속. 농담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동시행의 항변입니다. 자, 동시행의 항변은 지금 536조가 나오는데 쌍무계약이고요. 당사자 1방이 상대방 쪽에서 채무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합니다. 요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쌍무계약이라서 둘이서 같이 하는 게 맞거든요. 자, 갑과 을이 둘 다 채무를 지고 있는 계약이 쌍무계약이니까. 갑도 채무 지고 있고 을도 채무 지고 있고 둘이서 같이 동시 이행을 하는 게 맞는데 갑 쪽에서 이행을 안 하시니까 을도 이행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이행을 해요, 이행을 거절해요? 이행을 거절해버려요. 이행 안 하도 안 할래 그러면. 요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동시 이행 항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이행 거절하죠? 할 때까지. 갑이 할 때까지입니다. 그쵸? 계속해서 거절할 수 있어요. 자, 밑에 개념 보겠습니다. 자, 동시행의 항변권은 동그라미 1번 단락 이행 거절 권능이다. 동그라미 3번 이거 임의규정이에요. 동시 이행하기 없기 특약하면 못해요. 임의규정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성립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쌍무계약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 자, 세 번째 요건 뒷페이지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 갖추면 항변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요건 쌍무계약이어야 한다. 양채무가 각자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기역단락 봅니다. 쌍방의 채무가 있었는데 채권이 양도됐다거나 전부 명령을 받았다거나 채무 인수, 상속 이런 걸로 인해서 당사자가 변경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매 계약이. 자, 그렇다면 이제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니까 일단 갑 같은 경우는 채권을 가집니다. 매도하는 쪽. 자, 갑은 을한테 집을 팔기로 했고 을은 이 집을 3억에 매수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갑은 3억을 달라고 할 수 있죠? 3억 달라고. 이게 갑의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 채권 얼마가 있어요? 채권 3억이 있잖아요. 채권 3억이. 을한테 3억 달라고 할 수 있죠? 3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병이 갑한테 어느 날 찾아와서 돈 갚으래요. 돈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갑이 현금 갖고 있어요? 채권을 갖고 있어요? 채권 갖고 있었죠. 그래서 채권을 뭐 했어요? 양수받았어요. 채권 양도해버렸습니다. 그죠? 현금 넘겼어요? 채권 넘겼어요? 채권 넘겼죠. 그죠? 그럼 병이 이제 채권 가져왔어요. 얼마짜리 채권을? 3억짜리 채권 가져왔어요. 병이요. 비록 현금을 가져온 건 아니지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왔으니 요거 행사해서 이제 채권 회수할 수도 있겠죠. 돈을 누구한테 달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돈 달라고 그러죠, 병은? 을한테. 그쵸? 을한테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돈 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원래 매매 계약 속에서 원래는 당신이 갑한테 3억을 주는 게 맞죠, 원래는. 근데 그 채권을 내가 가져왔으니까 이제 나한테 돈 주시면 되겠어요. 라고 청구했다는 거죠. 그럼 을은 3억을 병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갑이 집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갑이 집을 넘겨줘야 을도 3억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이 집을 넘기는 게 먼저예요? 3억을 지급하는 게 먼저예요? 이거 동시행 관계죠. 따라서 갑은 집을 넘겨요? 갑 도망갔어요? 갑 도망가서 집 안 넘겨요, 이 양반. 그럼 을도 3억을 지급해요? 지급하지 않아요? 지급 안 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갑에서 병으로 바뀐 상황이잖아요.
사람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더라도 이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채권 채무의 동일성 유지 줄 치세요. 동일성 유지. 이런 게 되고 있다면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는 겁니다. 니은으로 내려갑니다. 쌍방의 채무가 있었는데 그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질적 변경이라고 해요. 무슨 변경이요? 질적 변경. 그럼 이 채무는 원채무의 연장선이어서 이 손해배상 채무는 여전히 상대방 채무와 동시 이행관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디귿으로 내려갑니다. 줄칩니다. 별개의 약정이요. 약정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시 이행 관계는 없는 거예요. 약정이 여러 개라서 별개라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 내려갑니다.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죠. 자, 일단 원칙적으로는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학원에서 뭐를 줘야 돼요, 강사한테? 네? 학원에서 강사한테 뭐를 줘야 돼요? 강사료 줘야 되죠, 그죠? 입금을 하셔야죠, 입금을 하셔야 되고, 강사는 이제 학원에다가 뭐를 제공해요? 강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계약인 거죠, 그죠? 입금 먼저 받아야 돼요, 강의 먼저 해야 돼요? 동시 이행이죠, 그죠? 아니고 강의가 선이행이에요. 그러니까 강사가 선이행 의무자예요. 맞나요? 선이행 의무자예요. 항상 선이행 의무예요. 항상. 강사가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강의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럼 6월 달 강의료를 7월에 받아요. 우리 일할 때도 그렇게 받잖아요. 월급은 다음 달 받죠? 그건 선이행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는 선이행 의무자라는 거예요. 선이행 의무자.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자시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에 항변을 하겠다. 동시 이행에 항변을 하겠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정신 나간 거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네가 먼저 해야 되는데 뭔 항변을 하냐는 거죠. 그죠? 전화해가지고 지금 입금 안 하면 나 강의 안 한다 라고 하는 건 정신 나간 거죠. 네가 강의 먼저 하셔야 돼. 먼저 네가 하셔야 돼. 네가 먼저.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학원에 갔더니 학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문이 안 열려요. 예? 문이 안 열려요.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야?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전화했어요, 원장님한테. 어디 계시냐고. 전화 안 받아요. 뭐야?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계속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수업 들어 이렇게 오더라고요. 왜 학원 문 안 열리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원장님이 야반도주 하신 거예요. 실제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 대구 학원에 갔는데 대구 학원이 문이 닫혀 있어요. 원장님이 도망가셨어요. 수강료 들고 톡 끼셨어요. 그죠? 수강료 들고 톡 끼셨다고 문을 닫아버렸다고 학원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가 노이로제가 생겨서 문 닫을 기미가 보이면 강의하고 싶어, 강의 안 하고 싶어? 하기 싫죠. 그러면 내 마음이 불안할 때 항변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불안의 항변. 네. 아니, 학원에서 째깍째깍 입금시켜야 되잖아요. 입금 날짜가 예를 들어서 10일이었어, 10일. 10일 입금 날짜 원래 10일이. 근데 계속 10한 2일 막 이렇게 입금해. 그죠? 다음 달은 15일에 입금하겠대, 15일에. 그 다음 달은 20일, 25일 계속 미뤄져요. 그럼 이 강사의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불안하면 항변해도 돼요? 네. 불안하면 항변해도 돼요. 선이행 의무자지만 항변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매매 계약할 때 중도금 지체를 하고 있다가 결국 무슨 날짜 됐을 때? 잔금일자 됐을 때. 그때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예외 2개예요. 예외 2개.
갑자기 추억이 생각나요. 그때 부산학원에서의 추억이 생각나요. 부산학원에서. 부산. 네. 진짜 해운대 학원이었어요. 네. 계속 페이가 이렇게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페이가 지급이 안 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가만히 이렇게 입을 닫고 있어요. 이렇게. 네? 저 혼자서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가가지고 왜 돈 안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따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PR도 안 먹히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그걸 얘기를 했어요. 수업 때.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학원을 까면서 이렇게 수업 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편집을 하는 거예요. 편집을 거기를 열받게 이렇게. 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편집할 수 있나 보자. 그걸로 수업을 해버린 거죠. 그죠? 학원에서 돈을 안 주니까 항변하겠다고 수업을 이렇게 항변으로 수업을 해버린 거죠. 수업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편집자가 혼란에 빠지는 거죠. 편집을 해야 되나? 이거 진짜 다 드러내야 되나 이거를? 예,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파만파 본사까지 퍼져버린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예, 수업을 해가지고 제가. 네. 그랬다고요. 예, 추억이 참 생각이 나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원칙은요. 원칙은 자, 밑에 536조 1항에서 지금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 이행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149페이지 맨 밑에 조문 보고 있습니다. 맨 밑에 조문. 자, 예외라고 해서 불안의 항변이라고 돼 있죠. 536조 2항에서 당사자 일방이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할 경우입니다. 줄치세요.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이게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선이행 의무자란 뜻이에요. 원래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지만 선이행 의무자여도 상대방 이행이 곤란해 보여요. 문 닫을 것 같아. 얘 지금 보니까 파산할 것 같아. 파산.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지금. 아, 이거는 강의를 해도 망할 것 같은데? 이거 돈 못 받을 것 같은데? 불안하죠? 그럼 항변할 수 있다 없다?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불안해 항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예외는 선이행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던 중, 즉 중도금을 지체하고 있다가 결국 잔금 날짜 된 거죠. 그럼 그때도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세 번째 요건. 상대방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니은 사건 보시면은 왔다가 그냥 갔던 사건이죠. 요거. 자, 판례를 보게 되면은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 제공을 했다는 거죠. 줄칩니다. 한 번 현실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한 번 했다는 건 지금은 하는 거 안 하는 거. 지금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갑이요. 법무사 사무실 가서 예?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서류를 제공했어요. 서류를 제공했는데 갑이 매도하는 쪽이거든요. 매도자 갑이 법무사 가서 서류 갖고 왔어요. 서류를 제공했죠. 이행 제공한 거죠. 근데 이행 제공을 계속했어요. 한 번만 했어요. 한 번 제공했어요. 한 번. 한 번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럼 서류를 법무사한테 갖다 준 상황이라면은 갑은 이제 매수자 기다려야죠. 을은 약속한 시간에 와가지고 돈 줘야 되는 거죠. 매수자도 와가지고 갑한테 돈 줘야죠. 이제 돈 가져왔어요. 돈 대금을.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이행할 날짜를 약속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8월 30일에 만나서 이행을 합시다. 갑은 서류 주기로 하고 을은 뭐 주기로 하고 대금 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죠? 법무사 사무실에 만나가지고 갑이 서류 갖고 왔죠? 서류 갖고 왔죠. 근데 을은 돈 가져와 안 가져와? 을이 안 가지고 와요. 돈을. 그래서 갑이 을한테 전화했죠? 전화 받아야 안 받아요? 전화 연락이 안 돼. 연락 두절이에요. 그럼 갑은 일단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 기다리다가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집에 갔다는 거죠. 이때 갑이 집에 돌아갈 때 서류 맡기고 가요? 서류 들고 가요? 서류를 들고 집에 가면 왔다가 그냥 간 거잖아요. 그럼 갑은 이행하는 거예요? 이행 안 하는 거예요? 갑은 이행 안 하는 거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을은 이행하는 거 안 하는 거? 을은 이행 안 하는 거. 그럼 둘 다 안 하는 거예요? 둘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습니다. 계약의 양당사자가 있을 때,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있을 때 갑도 안 하고 있고 을도 안 하고 있고 둘 다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을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고 있어요. 항변권의 존재. 이거는 갑도 마찬가지예요. 갑도 안 하고 있으면 갑한테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갑한테도 존재하고 을한테도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둘 다 안 하고 있어요. 둘 다. 갑도 이행을 안 하고 있고 을도 이행을 안 하고 계시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항변권이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존재하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갑이 안 하고 있던 이행을 다시 하게 되면 갑이 이행을 하게 되면은 균형이 무너지게 되죠. 그럼 누가 나쁜 놈이에요? 을이 나쁜 놈 되죠. 그러면 항변권이 존재해요? 항변권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갑이 이행을 하면요. 그쵸? 근데 갑이 이행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또 안 한다고요. 그럼 을에게 항변권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하다가 만 거잖아요. 그죠? 한 번 제공했었죠. 한 번 제공했었는데 서류 들고 집에 간 거죠. 그럼 이건 안 한 거라는 거죠. 안 한 거. 그죠? 수업 들으러 왔다가 중간에 나갔어요. 집에 가버렸어요. 들은 거 안 들은 거? 안 들은 거죠. 처음부터 안 온 거랑 왔다가 간 거나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둘째 줄에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는 않았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한 번 이행 제공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항변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자, 항변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건 상대방에게 항변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소멸해서 소멸하지 않았어. 소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변권이요. 자, 이제 효과로 내려갑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행 거절 권능입니다. 연기적 항변권이다. 요 내용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행 지체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자, 니은 단락에 보시면 아직 소송 전이죠. 소송 전 같은 경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존재만으로도 지체 책임은 면제가 되는 거죠. 근데 소송 전 말고 지금 동그라미 3번 단락처럼 소송에 들어갔으면 소송에 들어갔죠. 이때는 항변권 주장해야 돼요? 주장 안 해도 돼요? 주장해야 되죠. 즉 항변권은 법원의 직권 고려사항이다. 직권 고려사항 아니다. 직권 고려사항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니은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했죠. 그러면 결국에는 원고 일부 승소 상환 급부 판결 내려집니다. 이건 유치권하고의 공통점이었어요. 유치권을 주장하든 항변권을 주장하든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이요. 이것도 유치권하고 공통사항이죠. 주장하고 있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입니다. 그대로 진행입니다. 그대로 진행이라는 거죠. 자, 5번 자동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는 거 요거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퉁치면 상대방의 항변권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항변권 인정 여부들 분류가 돼 있는데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들이죠. 자, 첫째,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매도인 쪽에서는 등기를 해줘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해야 되죠. 당연히 동시이행 관계죠. 2번은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면 받았던 것들 돌려줘야 되죠. 원상회복, 부당이득, 네, 당연히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자, 3번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다른 말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상호 명의신탁. 둘이서 상호 명의신탁한 거예요. 서로서로. 그럼 서로서로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그 명의신탁이 유지되어 해지가 돼요. 해지가 되니까 해지가
해지되니까 돌려줘야 되죠. 을이 갑한테 지분 돌려주고 갑도 지분 돌려주고. 그럼 서로 돌려주는 거니까 누가 먼저 돌려줘야 된다고?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전세권이 소멸했으니까 전세권자가 목적물 인도시켜주고 그리고 등기 말소해줘야 되죠. 그리고 설정자 쪽에서는 전세금을 반환하고 동시이행관계. 자, 5번에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보증금 돌려주고 목적물 돌려주고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자, 6번에 가등기 담보에서 채권자 쪽에서 청산금을 주는 거하고 채무자는 담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시켜주는 거죠. 누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동시이행관계라는 거예요. 돈 주면서 부동산도 넘겨주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2번 항명권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1번에 변제하는 거랑 담보권 말소시키는 건 동시이행 아니죠. 뭐부터 하셔야 돼요? 변제 먼저 하셔야 되죠. 여기서 담보권은요, 저당권이든 가등기 담보든 양도담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담보 물권들은 좌우지간 변제 먼저 받아야 말소시킬 거예요. 자, 2번 내려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입니다. 여기에 따라 임차권이 등기가 돼 있었거든요. 이거를 나중에는 결국 말소시켜야 되겠죠. 근데 보증금 받고 말소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등기 말소 먼저 시켜요? 보증금부터 먼저 줘야 돼요? 보증금부터 먼저 줘야 되죠.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입니다. 3번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거하고 돈부터 줘야 돼요? 협력부터 해야 돼요? 협력부터 먼저 하는 거죠. 이게 선이행 의무라는 거죠. 자, 4번 내려갑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됐습니다. 자, 경매가 무효가 됐다는 건 이거죠.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갖고 있었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던 집에 대하여 을이 경매 신청을 했다면 여기다가 경매 신청을 했다면은 이 집이 매각이 돼서 소유자가 달라지겠죠. 병이 이 집을 낙찰을 받으셨어요. 낙찰. 그럼 낙찰 받으면서 경락대금 넣으셨겠죠? 그 경락대금 누가 가져갔어요? 을이 가져갔죠. 을이 우선 변제로 돈 가져갔죠? 돈, 대금. 을은 경락대금을 가져갔고 우선 변제권 행사해서 자, 그리고 병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은 거죠. 집을요. 그럼 이제 각자가 얘는 돈 받았고 얘는 집을 취득했고 갑은 경매를 당한 상황인데 경매가 뭐가 됐다고요? 무효가 돼버렸어요. 경매가 무효되는 경우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생겨서 판사님이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받았던 것들 돌려줘야 되죠. 이때 돌려줄 때 을이 돈 돌려주는 건 누구한테 돈 돌려줘야 돼요? 이 돈 누구 거였죠? 병한테. 집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죠? 갑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병은 갑한테 돌려줘야 되고 을은 병한테 돌려줘야 되죠. 엇갈려 있다는 거죠. 엇갈려 있으니까 동시이행이다, 동시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라는 거죠. 낙찰받은 사람 쪽에서 등기 말소시켜주는 거 하고 근저당권자가 배당금 받았던 거 반환하는 거 하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5번 내려갑니다. 채권 증서 반환. 채권 증서를 돌려달라는 거죠. 변제하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제가 선이행이에요. 돈을 먼저 갚으셔야 채권 증서를 반환해 준다는 겁니다. 6번 내려갑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셨네요. 그러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죠. 이거는 원인이 다릅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거는 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목적물 반환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 그런 거죠. 그 규정 때문에 그런 거죠. 원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동시이행관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시행 항변이었고요. 자, 이제 위험부담으로 내려갑니다. 자,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에서 나오는 거죠. 후발적 불능.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없을 때죠. 그러면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는 거죠. 일단 위험부담이 시작되는 건 후발적 불능이어야 돼요. 후발적 불능. 자, 그리고 플러스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채무자 잘못이라고, 채무자 잘못 아니라고? 채무자 잘못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되면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요렇게가 결합되면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계약이 체결돼야 되는데 요거 당연히 쌍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어야 되죠.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그죠? 갑이 팔기로 했던 게 펜션이었다는 거죠. 펜션을 팔기로 했고 을은 펜션을 10억에 매수하기로 했고, 예, 그렇게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을이 10억짜리 계약서를 쓰고 갑한테 계약금 넣으셨어요. 1억을요. 그리고 중도금 4억도 넣었어요. 그럼 계약금하고 중도금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잔금 줘야 되죠. 잔금 5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잔금은 언제 줄 거예요? 서류 받으면서 잔금 줘야 되죠? 잔금 먼저 주면 안 되죠. 중도금까지는 먼저 줄 수도 있죠. 그것까지는 선행할 수 있는데 잔금까지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서류 받으면서 줄 거죠. 근데 펜션이 어떻게 됐어요? 멸실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계약 전에 불능된 거예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 불능된 거예요? 체결하고 나서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불능이 됐을 때는 왜 불능이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이 시험에서 출제가 됐을 때는, 후발적 불능에서는 우리가 항상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불능의 원인을 판단하셔야 돼요. 불능의 원인이요. 불능의 원인. 자, 불능 원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건 항상 첫 번째, 둘 다 잘못 없다. 예? 둘 다 잘못이 없다. 이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천재지변,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자연재해.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 남이, 그 방화범이 불질렀다, 예를 들어서. 그럼 둘 다 잘못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둘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채권자, 채무자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매도하는 쪽, 이 매도하는 쪽이 채무자죠. 채무자. 그렇게 약속했죠. 그죠? 매수자 을이 채권자고요.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로 일단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 펜션이 망가지게 된 게 둘 다 잘못 없고 그냥 자연재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나가던 방화범이 불질러가지고 펜션이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갑이 을한테 잔금 달라고 이행 청구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죠. 잔금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갑은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갑은 맞아요, 속상해야 돼요. 속상해야 되죠. 그리고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먹어요, 돌려줘요?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자, 만약에 이 후발적 불능의 원인을 따져봤더니 채권자 잘못이에요. 채권자 네 잘못이야, 이 나쁜 놈아. 네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펜션이 망가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을 잘못으로 펜션이 망가진 거니까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잔금 달라고 할 수 있어. 이 경우는 이 두 가지로 쪼개진다는 거죠.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세요. 개념 위험 부담은
일단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단락 임의 규정입니다. 동그라미 3번 단락 체계. 첫째 기읍.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이러면 546조 이행 불능이에요. 이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니은처럼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는 거죠. 이때 적용되는 건 위헌부담이에요. 근데 채무자한테 잘못이 없는데 첫 번째 점, 채권자도 잘못이 없어요. 그럼 결국 이거는 둘 다 잘못이 없다는 거죠. 이게 537조라는 거죠. 요게 537조. 채권자 위헌부담인 거고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점, 채무자는 잘못이 없는데 누구는 잘못이 있어요? 채권자는 잘못이 있죠. 이러면 538조. 예, 채권자 위헌부담주의입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위헌부담이에요. 다음 페이지요. 자,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원칙은 채무자 위헌부담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537조를 보게 되면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는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1번에 해당되는 거죠? 둘 다 잘못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채무자 위헌부담주의가 되니까 결국 채무자는 저 갑은 상대방을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잔금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요건에서 니은 요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가 그 원인이고요. 자, 효과 내려갑니다.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둘 다 채무를 면제받게 되고요. 그럼 둘 다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니은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디귿으로 내려갑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미 받았던 계약금 중도금은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예외 채권자 위헌부담주의 538조 1항 쌍무계약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뭐예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 채권자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달라고. 자, 한 개 더 있습니다. 뒤에 채권자의 수령지체. 채권자가 수령했어요? 수령을 지체했어요? 나쁜 놈 지체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 경우도 채권자 주의가 적용됩니다. 2항 내려갑니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득이 생겼거든요. 그거 상환하셔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건에서 니은을 확인하세요.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즉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뭐 하셨거나 수령지체하셨거나. 효과 내려갑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만 채권자는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니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잔금 달라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대상 청구요. 사례 보시면은 갑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땅이 뭐가 됐어요? 수용돼 버렸다는 거죠.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러면 무슨 주의가 적용돼야 돼요? 채무자 위헌부담주의가 적용돼야 되죠. 자, 갑이 땅을 팔기로 했고 을은 땅을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에 사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에 산다 그러죠? 그런 말은 없네요, 그죠? 5억에 산다 그랬다. 자, 그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해서 일단 2억을 받았거든요. 일단 2억을 받았고, 일단 나중에 을은 3억은 나중에 서류 받으면서 줄 거죠. 잔금 3억은요. 나중에 줄 겁니다. 근데 그러던 중 땅이 뭐가 됐다고요? 수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토지가 수용돼 버리니까 갑은 더 이상 땅을 을한테 넘겨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후발적 불능이라는 겁니다. 후발적 불능. 첫 번째. 그럼 요 상태에서 갑은 을 상대로 해가지고 잔금 달라고. 자, 갑이 을 상대로 해가지고 잔금 내놔라.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럼 두 번째,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자, 을은 갑 상대로 해가지고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뭐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계약금하고 중도금, 그죠? 얼마 돌려달라고? 2억 내놔라. 2억 내놓으라고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근데 3번 이럴 수도 있습니다. 3번. 만약에 강제 수용됐더니 뭐가 나와요? 보상금 나와. 보상금이요. 근데 보상금이 7억이에요. 그럼 을은 2억을 돌려달라 그래요? 3억을 줘요? 3억을 주죠, 그죠? 잔금을 주고, 잔금 주고 뭐를 가져갈 거예요? 보상금 빼갈 거예요. 잔금 주고 보상금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요 3번에서 쓴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요걸 대상 청구권이라 그러죠. 요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중에서 을은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할지는 을이 상황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잔금 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중도금 돌려달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자, 1번 먼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갑과 을 쌍방에게 귀책 사유는 없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원칙상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을은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자, 그리고 중도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선택할 수도 있죠. 그게 밑에 2번의 대상 청구예요. 갑이 아직 보상금을 수령했어요, 수령하지 않았어요? 동그라미 1번. 수령 안 했죠? 그러면은 보상금 청구권 넘기라 그래요. 아직 네가 보상금을 안 받았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이 수용해간 국가 상대로, 지자체나 국가 상대로 해가지고 보상금 달라고. 보상금을 갖고 있어요? 보상금 청구권을 갖고 있어요? 청구권을 갖고 있잖아요, 갑이 지금. 따라서 이 경우는 을이 갑한테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해요? 청구권 내놓으라 그래요? 청구권 내놓으라고. 청구권 내놔라고. 받으셔가지고 행사하겠다는 거죠. 보상금 받기 전에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2번입니다. 갑이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으셨네요. 보상금을 받아버리니까 이러면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상 대위할 때는, 물상 대위권 행사할 때는 채무자가 돈 받아가 버리면 물상 대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물상 대위 아니에요. 이건 대상 청구입니다. 이거 다른 내용이에요. 보상금을 받아갔어도, 너 보상금 받아갔으니까 뭐 내놔 그러면? 보상금 내놔, 나쁜 놈아. 보상금 받았으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상 대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다릅니다. 자, 이제 사례 연습으로 내려갑니다. 사례 박스 보죠. 갑과 을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일단 갑이 매도자니까 채무자겠네요. 을은 매수자니까 채권자인 상황입니다. 1번. 계약 체결 전 주택이 이미 멸실, 갑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을에게 과실이 있다면 갑은 을에게 신뢰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 자, 1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아까 했던 뭐죠? 그거? 채과죠? 535조.
535조 지금 이거 개체과 말하는 거예요. 개체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적용되는 거는 어떤 경우죠? 원시적 불능이었죠. 원시적 전부 불능, 원시적 일부 불능. 원시적 전부 불능이죠. 그죠? 가물가물하시죠? 가물가물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가물가물. 앞에서 했던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접시 돌리기를 하셔야 돼요. 네? 접시 돌리기를 항상 하셔야 돼요. 이 접시 돌리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접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계공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면은 내가 민법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죠? 민법 점수가 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개론 점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개론을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또 공법 점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젠장 공법을 열심히 하니까 또 민법이 또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돌려야 돼요. 짧은 호흡으로. 그래야 이거 나중에 다 볼 수 있죠. 이렇게. 그죠? 그 민법 안에서도 또 접시를 돌려야 돼요. 요 안에서도. 요 안으로 들어가면 또 뭐 민법 총칙, 뭐 1편, 그죠? 2편, 3편, 4편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오늘 계약법을 내가 공부를 했거든요. 계약법은 좀 잘 알겠죠? 그럼 나중에 한 총칙이 너무 멀어져 있어요. 얘가. 그죠? 다 까먹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총칙을 다시 정리하러 갔죠? 또 뭐가 멀어져 있어요? 또 특별법이 또 멀어져 있는 거죠. 특별법 어디 갔어? 이렇게 또 정리하죠. 그럼 또 물권법이 젠장 멀어져 있고 계속 역시 돌아간다는 거죠. 접시 돌리기. 그죠?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를 해도 안 헷갈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후발적 불능 하고 있잖아요. 근데 후발적 불능 하다가 갑자기 무슨 불능 나왔어요? 갑자기 원시적 불능이 지금 나온 거예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으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시적 불능이 나오니까 또 갑자기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죠. 혼란에 빠지면 안 돼요. 그때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섞어놨어요. 개체과에서 신뢰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하려면 갑 같은 경우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가 필요합니다. 을한테는 뭐가 필요하죠? 선의 무과실. 갑은 악의 혹은 과실, 을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신뢰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자, 근데 갑에게는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과실이 있죠. 이거 요건 갖춘 거죠. 근데 을에게도 과실이 있잖아요. 을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요건 갖추는 건데 을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요건 갖췄어, 갖추지 못했어? 갖추지 못한 거예요. 지금 개체가 535조에 요건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뢰손해배상 해야 된다, 책임 없다? 책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번 내려갑니다. 계약 체결 후에 갑의 과실로 주택 멸실됐습니다. 이러면 무슨 법리가 적용돼야 되죠? 이거 뭐죠, 이거? 누구 잘못이죠? 채무자 갑 잘못이죠? 그럼 뭐가 적용돼야 돼요? 이러면요, 이거는 세 번째. 누구의 잘못? 채무자 잘못이요.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이때 적용되는 건 이행불능.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를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채무자의 잘못이면은 채무자 위험 부담이지.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들. 그거 아니라니까요. 채무자 잘못 있을 때 채무자 위험 부담이 아니라 이행불능인 겁니다. 채무 불이행이요. 채무자 위험 부담은 둘 다 잘못 없을 때가 채무자 위험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림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 책상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둘 다 잘못 없으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그죠? 둘 다 잘못 없으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써놓으시라고 이렇게 시험 치기 전에 책상에다가. 그죠? 그 고등학교 책상이잖아. 고등학교 책상 이렇게. 여기다 쬐끄맣게 이렇게 써놓으면 몰라요. 그 감독한 사람 모르거든요. 쬐끄맣게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우면 되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계약 체결 후에 방화범에 의해서 주택이 멸실됐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이건 둘 다 잘못 없죠? 그러면 이제 뭐가 적용돼야 되는 거죠?
채무자 위험부담이죠. 1번이 적용되는 거죠. 이러니까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요. 요때는 다만 을은 계약금하고 중도금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내려갑니다. 계약 체결 후에 지진에 의해서 주택이 멸실됐습니다. 이러면 뭐가 적용돼야 되죠? 채무자 위험부담이잖아요. 둘 다 잘못이 없었던 거죠? 따라서 을은 대금 지급할 필요 없는 거죠. 잔금 안 줘도 됩니다. 5번 내려갑니다. 을이 수령을 지체하던 중 지진 났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건 지진이 아니라 수령지체입니다. 수령지체라는 표현을 딱 보면서 채무자주의, 채권자주의 538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 경우는 을의 대금 지급 의무가 소멸되지 않고 을은 잔금 줘야 되는 거죠. 그럼 갑은 을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위경우 갑은 자기 채무를 면했고 얻은 이득이 있다면은 그 이득을 상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후발적 불능 엮어서 정리를 드려봤고요. 자, 뒤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는데,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수업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집으로 수업합니다. 문제집으로 수업하는데, 민법이 1편 총칙, 2편 물권법, 3편 계약법, 4편이 특별법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5, 6월 과정을 밟을 때 5, 6월 과정을 3편에서부터 했었어요. 5, 6월 과정을 시작할 때. 임대차로 시작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임대차로 시작했었어요. 임대차. 그 특별법 갔다가 다시 총칙 갔다가 물권법 하고 여기서 지금 이게 끝난 거죠.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거 좀 애매하게 끝났기 때문에 문제풀이 할 때 여기 계약법이죠. 계약법. 여기를 제일 먼저 할 겁니다. 여기 계약법. 계약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 그 다음에 총칙. 물권법 순서로 갈 거예요. 요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기를 풀어 오셔야 되죠. 여기를.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계약법. 자, 당부사항 첫 번째 계약법을 풀어 오세요. 계약법 다 풀지 마시고요. 계약 총론. 총론 부분 있죠? 여기를 풀기. 계약 총론 풀기. 풀고 나서 두 번째 수업 듣기. 복습하기. 요 순서대로 하시는 겁니다. 수업을 하면서 일단 그 관련된 이론들을 보고 요약집으로 이론들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그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게 호흡이 빠르거든요. 빨리빨리 빠른 호흡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보고 오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주는 계약 총론 부분을 할 테니까요.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되냐면은 계약 해제 있죠, 해제. 해제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해제까지. 매매 전까지 푸시면 됩니다. 계약 총론 어딘지 아시죠? 네, 그렇게 풀어오시고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계약법 총론부터 해가지고 요약집 좀 부족했던 것들 이론 보고 문제 풀고 그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